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법원도 비서관 혼자 못해 블랙리스트 청위선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다면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권력형 비리는 언제나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제에 권력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문제에 대해 그 제도 개선을 공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임기 중인 공공기관장이 권력 바뀌면 계속 사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하고 자기 진영의 사람이 아닌 말이죠. 다양한 교묘한 방식으로 물러나게 하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공기관장 330여 개 임기와 상관없이 모두 사표를 수리하게 하고 사표 제출한 다음에 자기네들하고 입맛에 맞으면 임기 보장해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낙하산을 농공행상으로 준비해 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는 사표 수리하고 새롭게 임명하고 그렇게 하는 게 깨끗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블랙리스트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해가지고 사퇴시키려면 사퇴시키니까 이런 불법이나 뭐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임기는 이러한 경우에도 보장한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은 전부 사표를 제출하고 새로 권력을 잡은 세력이 알아서 임기를 보장하든가 아니면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든가 그런 방식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더 깨끗하지 않겠어요? 그럼 권력을 잡는 것에 열심히 하면 된다. 권력을 잡으면 공공기관장들은 다 자기네들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장관을 전 정권의 장관이 있지 않잖아요. 새로운 권력이 장관을 다 전체 임명하듯이 공공기관장도 다 이렇게 새로운 권력이 전체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보잘 것 없다. 그럼 논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하산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엄벌에도 멈출 줄 모르는 낙하산 인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전력산하발전공기업 5개사의 후임 사장 윤곽이 드러나자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성만으로 공공기관을 임명하려면 사실은 내부 승진안이 가장 옳습니다. 거의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만큼 발전회사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권력이란 게 자신들의 세력을 기관장이나 핵심 보직에 임명해서 그 공공기관을 권력의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고 또 통치하는 데 유리하게 운영하려고 하지 권력을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내부 승진자가 기관장이 된다? 그걸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제도를 만들든가 공공기관장은 반드시 내부 승진자로 한다.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그 기관에 근무한 자 중에서 기관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미동맹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북도발보다 동맹 비협조가 더 걱정이라는 미 국무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종속적 동맹관계를 미국과 맺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말고 어디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일본이야 미국을 또 침공했고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로서 더 이상 이런 제국주의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일본의 소위 말하면 이 자주국방을 못하도록 밀군사동맹으로 이걸 강제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사실은 전범 국가로서 물론 너무 오래된 미국의 종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라도 이유가 되지만 한미동맹이야말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위한 한국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위한 목적으로 좀 종속을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한미군 주둔이든지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제국주의 전쟁의 파병이든지 사드 배치든지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무엇을 비협조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국 시킨 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미국 무기 다 구입하고 미국의 항공모함, 미국의 핵 전술 이
전함기 전술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지금 한국이 알 수도 없는 정도로 미국의 전투기가 수시로 한반도 상공을 날고 공해상에 이 미국의 항공모함이 언제든지 떠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뭘 비협조한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절과 정치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부정하고 밀어붙이고 뭉개고 설 연휴에 묻힌 일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권, 김명수 대법원장의 쏟아진 사퇴 압력 등이 다 이 명절에 묻혀버렸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명절에 가족이 모일 때 정치 얘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한 결과 정치 이슈가 묻힌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보수 정치 양 진영 간 이번 서울시 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흘을 건 권력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들 삶과는 사실 무관하죠. 선거 결과에 따라 현대판 충신과 역적으로 아마 이게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이기면 충신이고 지면 역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민주당이 내년 대선까지 승리한다면 전체적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패배한다면 공수처를 비롯해서 모든 민주당이 해왔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과 다시 들어갈 사람, 감옥에 나올 사람과 다시 들어갈 사람, 이것이 선수 교체되듯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국 정치가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거짓말 대법원장 퇴진만이 법원 정체성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법원과 검찰하고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대법원장은 다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박근혜 정권 시절 양성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보면서 이 땅에 사법정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길만 일말의 양심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뭐 설령 사퇴 안 하더라도 국민들은 권력이라는 건 다 그렇고 그렇다,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 서로 나눠먹고 해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백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고령자 접종 의사 판단하라, 정부가 책임 떠넘길 국민만. 중앙일보는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 떠넘기며 백신 불신 키웠어야. 한겨레 신문은 고령층 백신 접종 의사 판단에 맡길 일이 아니다. 당연하죠. 뭐 의사 판단에 맡긴다. 정부가 이게 질병청이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정부가 과연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대책을 손 놓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뭐 코로나 전국 때문에 현 정부가 잘 정권 유지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의사에게 맡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부가 명확 기준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의사에게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접종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그러나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래도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제로 접종 안 해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것이냐, 뭐 그런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치료제로 치료해줘야죠. 그리고 사실 그런 접종 거부하는 사람이 이제 생기더라도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백신 접종이든 아니면 지역의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한 60, 70%만 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백신을 다 맞아야 한다는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집단 감염에 통해 저항력이 생겨야, 항체가 생겨야 된다라는 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신 접종 대상은 정부가 분명히 정하고, 또 그 대상자 중에서 백신을 맞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에는 설득은 하되 강제로 접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 동아일보는 한국, 남북보다 한일 보건 우선, 변화 기류, 문제는 실체와 속도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의 보건을 내세워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 태도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친일 뭐 그런 프레임으로
자기 세력과 다른 세력들을 뭐 축창가를 내세우면서 소위 말하면 지금 야당을 비롯한 이런 세력을 친일 프레임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일본과 대립각을 세워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바이든이 뭐 한일 삼각 공조 압박을 하니까 슬그머니 입장을 바꾼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외교적인 문제는 아무리 뭐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외교전을 펼치고 외교 관계는 또 수립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문제는 뭐 필요하면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제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고 반성 그리고 보상에 대한 원래 입장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후퇴하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명백한 사과 반성과 보상 이것은 끝까지 한국 정부가 가져가야 될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상장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쿠팡이 국내 아닌 미국 정시로 가는 이유를 생각해보라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뉴욕 정시 이사회 의장 보여주식에 보통주 29배의 차등 의결권을 부여한다. 지분 2%로 58%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은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 때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면 역차별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이렇게 차별이 심한 이런 식으로 제약을 하는데 미국은 엄청나게 이렇게 언제든지 정시 상장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한국경신문은 쿠팡의 윤욕행 불은 차등 의결권 국내에서는 왜 안 되나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모 회사 쿠팡 LLC가 미국 회사이고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최대 주주인 다국적 성으로 인해 투자금 확보가 용이한 미국을 택했을 공산이 크다. 뭐 한국경신문은 아주 잘 대를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차등 의결권 규제 없는 미국 정시로 떠나는 쿠팡. 차등 의결권 때문에만 떠나는 건 아닙니다. 문화일보는 자금 조달 탈한국 쿠팡 새벽 배송 막겠다는 문정권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이지 보여주식의 29배 달하는 차등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일주일표라는 주주자본주의 원칙과 너무도 거리가 멀죠. 주주자본주의는 1인 1표라는 일반 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사적 수에 입각한 가진 자들의 독점적 체제이잖아요. 근데 29배까지 뻥튀기 해준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제도가 옳다가 아니라 미국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다. 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투기를 위한 투기판 정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의 모 회사가 미국 현지 법인이나 미국 정치 상장하는 것이 자금 조달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쿠팡이 미국 정시에 상장하려고 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한국 정치 상장을 막아서 미국 정시에 상장한다. 뭐 차등 의결권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사실은 분말을 전도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국익 관련된 사설입니다. 매일경제신문 LG 성수한 배터리 전쟁 신속한 합의로 국익 손실 최소화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SK 이노베이션과의 분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옛날에 LG화학 배터리 사업이죠. 거기에 손을 들어줬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미래차 경쟁 1등 국가가 되려면 양측이 신속히 합의의 분쟁에 매듭 지어야 한다. LG, SK가 뭐 손잡고 가야 한다는 거죠. 경향신문도 LG, SK 통큰 합의로 배터리 동맹 기대한다. 그냥 독과점 하라는 거죠. 두 개가. 이 자본주의 사기업은 국익을 위해 영업활동하지 않습니다. 주주의 배당이나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과 경영진의 연봉과 상여금 등 자신들의 이윤이나 이득을 위해 기업활동하지 뭐 국가이익을 위해서 기업활동한다? 그건 공기업이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글로벌화된 기업들은 특정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해서 공기업이 아닌 이상 꼭 그 나라 기업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 비율이 외국 자본이 뭐 70%라면 그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삼성전자, 포스코다 순수한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폭력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일생의 아픔이었다는 학교 폭력 피해자들 절규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일이지만 우리 사회 폭력은 매우 구조적입니다. 교육을 위해, 훈련을 위해 회초리 드는 건 당연한 일로 여겼죠.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나 교사가 되는 것을 교편을 잡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편이라고 하는 가르칠 교자에다가 편, 회초리 편자인데 이 회초리 편자 안에 가죽형 변이 앞에 딱 있습니다. 가죽 회초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나무 회초리로 생각하는데 이 한자의 교편의 편자는 가죽 회초리, 가죽 회초리라고 하는 것은 말을 때리는 그런 회초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교육 훈육을 위한 사랑의 매라고 불려왔고 강변해 왔지만 사실은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뭐 저도 어린이 시절에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면 뭐 교사들이 몽둥이로 그냥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머리를 때리고 뭐 엉덩이를 때리고 다리를 때리고 손바닥을 때리고 이건 뭐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도 뒤에 덩치 큰 아이들이 또 힘이 없거나 또 덩치가 작은 아이들을 때리고 폭력하고 뭐 이런 것이 일상화되는 것이죠. 교사가 학생 패는 거나 힘 있는 학생이 자기 동료들이나 후배들 또 폭력을 때리는 것 당연한 것이고 운동선수들 쪽에 가면은 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잘못된 시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사과 반성하고 또 필요한 보상도 해야 됩니다. 뭐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부나 운동 이전에 비폭력 교육을 일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 학기마다 운동 선수에 들어가면 운동 그 스포츠에 무슨 뭐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체력 훈련 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한다. 감독, 코치 할 것 없고 교사, 교장, 뭐 일반 평교사 할 것 없이 비폭력 교육, 학교 과목에서도 비폭력 과목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선거 앞둔 여야의 퍼주기 경쟁 우려스럽다. 제목을 사설해서 서울 부산시장 선거 선심 공약 남발, 재원 없이 추진 때 후대에 빚만 남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신공항 건설 이게 핵심인데 토목건축 공약은 남발을 시장 후보들에게 당연히 표를 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 양당의 선택지가 없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대부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이죠. 그들이 부추긴 이기주의와 물신주의 정치로 인해 자신들의 유권자들 자신의 재산이나 부가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쪽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한편으로 사회적 엄청난 손실이 결국 자신들에게 재난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 알게 될 텐데 그때는 너무 늦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막장 정치가 그런 것을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이게 잘못인 줄 알지만 또 그렇게 속기도 하고 또 그런 인간의 욕망이 그 인간의 욕망을 붙이고 물신주의적 욕망을 붙이기는 이 막장 이런 더러운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그런 쪽으로 또 내몰리게 하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4차 재난지원금 오락가락 혼선으로 시간만 허비한 여당 이런 제목을 사설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과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코로나 위기를 4월 선거에 이용하는 여당 해도 너무한다. 한겨레신문은 영업손실 보상 이제서야 연구 용역 발전 기재부.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뭐 다 반대하는 것이고 한겨레조차도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는 전지구적 팬데믹입니다. 전국민적 재난이죠. 근데 4차까지 이 차수를 붙이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네 번째 지급한다고 할 때 4차를 붙이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딱 한 번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밖에 없는 거예요. 선별적 지원금에 이런 재난지원금 차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재난은 전국적인데 왜 특정한 계층과 특정 업종만 지원하는 것을 재난지원금 4차라고 붙입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영업손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손실만 지원하면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엄청난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순수 자기 자본으로 장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금융대출, 엄청난 금융대출에
원리금 상한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장사한 사람은 영업 손실만 보상해 준다고 해서 이게 형평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핵심적인 내용은 영업 손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임대료와 금융대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차등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생계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 자영업자든 뭐 실업자든 노동자든 누구든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임대료, 그 다음에 금융대출, 공과금 이것은 별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부모 없이 형제 자매끼리 모이는 건 안 된다는 방역 기준. 한겨레 신문은 거리두기 완화, 고육책,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경각심은 완화된 거리두기, 계약까지 2주의 자율방역 엄수해야 한다. 이 도대체 이 탁상행정도 이런 탁상행정이 없고 이 엉터리 방역 기준이죠. 건강한 형제들이 모이면 안 되고 부모하고 모여야 된다. 부모하고 형제들이 모일 때는 된다. 이러는데 아무래도 기저질환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고 더 코로나에 취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고 코로나에 취약한 부모하고 건강한 자식하고 같이 모이면은 그것이 맞는 건가요? 건강한 자식들만 젊은 자식들만 모이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과학, 어떤 과학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5인 기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원룸 같은 아주 작은 방에 한 단칸방에 5식구가 사는 그 기준하고 30평, 40평, 50평에 5명 사는 기준이 이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인 기준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실내에서도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공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또 실내에서 필요하면 마스크 착용을 해라. 가족 간에도 뭐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0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